네, 뭐 G7 외교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6위로 꼽은 소식을 보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국가들은 법치를 지향한다. 자유와 개방을 응원한다. 거기에 더해서요.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새로운 수준의 공조를 하겠다고 해서 한 단계 격상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히로시마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히로시마 바닷가 도시니까 저 뒤로 바다의 모습도 보이고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오늘 열렸죠? 네, 오늘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네. 2, 3분 정도. 네. 그래서 사실 저기에서는 서로 그냥 땡큐 하와유 정도 하고 끝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네, 전후로 네. 참모진들 간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오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렇게 짧게. 그동안 이제 사실은 성대한 정상회담이 3자 정상회담이 예상됐습니다만 굉장히 짧아진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은 6개월 전에 있었죠. 네. 이번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을 맞아서 잠깐 짧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 순서대로 보면 사실은 네. 한미일 정상은 거의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만나고 있어요. 네. 3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이 그랬죠. 있었죠. 그리고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고 네. 5월 초에 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답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불과 2주 후에 히로시마에서 다시 만났고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양국 정상을 워싱턴 DC로 초대하겠다고 했기 네네. 때문에 조만간에 미국에서 다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뭐 짧았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3국은 긴밀하게 계속 정상회담을 이어가면서 동맹을 튼튼히 하고 있는, 물론 우리와 일본은 아직 네. 동맹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한미 동맹인 거고 미일 동맹이 있습니다만 3국 간의 어떤 공조 체계는 점점 튼튼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짧은 만남이지만 이제 참모들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북한 핵을 같이 대응하고 그 다음에 공급망 공조를 논의했다 하는 공급망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 경제 얘기고 누가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얻고 네. 누가 공장을 돌려서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의 경제 안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모든 얘기가 그 작년 11월에 삼국 정상이 푸놈펜에서 만납니다. 네. 당시에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확대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고요. 한미일 정상이 사이드라인에서 만나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고 포괄적인 공동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다 네.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후속 조치를 밟지 못했던 이유가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관계가 안 좋으니까 관계가 복원되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들에 관한 어떤 후속 조치를 밟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관계 복원의 어떤 추동력이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금 더 많은 시간 논의를 했으면 좋았었을 텐데 시간이 너무 짧았고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어야 하는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대폭 줄여졌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워싱턴에서 조속히 만나자.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곧 하반기에 워싱턴에 초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본격적인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나오겠죠. 근데 전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상이 국정을 맡은 이후에 외교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어쩌면은 선거 때 국민들이 5년간 위임한 그 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북핵도 또 공급망도 경제 안보까지 게다가 인도 태평양 전략까지 하니까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국의 큰 전략에 한국이 굉장히 깊숙이 원래도 깊숙이 있었지만 네. 한 발 더 들어간 느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김재천 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속도는 괜찮습니까? 너무 빠르다는 인상은 없습니까? 어떤가요? 일단 뭐 지난 정부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모호성이라는 이 커튼 뒤에 너무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네. 어떨 때는 전략적인 명확성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한국이 엄연한 자유주의 국가의 일원이고 한국은 지금
현상 변경이 발생하면 지금 여태까지의 국제 질서라는 것이 한국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국제 환경으로 작용을 갖다 했는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존중받고 인권이 존중받고 법치가 존중받고 개방된 경제 질서가 보장되는 어떤 이런 국제적인 환경이 굉장히 한국에게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런 어떤 국제 환경이 질서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네. 한국이 앞장서서 보다 본격적으로 역할을 갖다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지금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려는 어떤 그런 행보가 조금은 속도감이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단지 이제 그와 동시에 이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중국은 엄연한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그 위력이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에 G7 국가들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실속을 갖다가 뒤에서는 다 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이 지정학적인 경쟁에서는 미국과 같이 하지만 지경학적인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중국과의 실속도 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지금 너무 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정치에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아, 바이든의 국내 정치에. 그렇습니다.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이 외교 현장을 통해서 뭐 성과가 올랐다. 그래서 뭐 지지율도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최근에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지켜볼 때 네. 이 한국이 너무나 일본과 미국 여기에 안보 뭐 위협이다 이래가지고 너무나 치우친 네.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못 챙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무기를 미국에서 17조 원 정도 사들였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 청구서가 좀 날라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미군 주둔 비용 지금 1조 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저자세로 끌려가는 모양새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국익을 뭘 챙겨왔냐라고 물어볼 때 정부가 그걸 좀 대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대우를 받으려면, 적어도 무시를 안 당하려면 우리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더 친해져야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외교 전략적 과오가 무엇이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반일을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은 어차피 일본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게 어떤 면에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 홀대를 많이 받았죠. 오히려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를 복원하면서 네. 중국이 우리를 무시 못하고 일본과 더 가깝게 지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우리를 대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렇게 이제 글로벌 외교 무대에 윤석열 대통령, 뭐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G7 회의에 초청받은 적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을 받아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의 새로운 경제 안보 질서를 논의하는데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저도 근본적인 질문, 마침 김재천 원장님 오셨으니까, 근데 이게 미국은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정권을 누가 잡던 이런 큰 세계 질서에 대한 생각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국민의힘이 계속 정권을 잡으려는 법도 없고, 네. 민주당 정부가 언젠가 다시 들어올 것이고, 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선택은 이랬다 저랬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정부 교체에 따른 안보 전략의 변화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마 한미일 관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 국내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거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근데 네. 이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아, 기시다 총리가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 앵커님께서 사실 뭐 미국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네.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공화당의 지금 대표적인 대선 주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론 드샌티스
이 플로리다 주지사인데 둘 다 이게 미국 우선주의자들이고 그다음에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성향이 고립주의자예요. 동맹을 별로 이렇게 높게 평가를 갖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공화당으로 특히 이제 론 드센티스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네. 미국에서도 지금 이 한미일 공조를 갖다가 굉장히 경시할 수가 있고요. 네. 그나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파에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네. 또 아베파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이것도 또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네. 이게 국내 정치적인 리스크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한미일 공조를 제도화해야 되는 것이고 시스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정권 교체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강건한 어떤 협조 체제를 갖다 이뤄내야 되는 것이죠. 나토가 그랬습니다. 나토가 사실 네.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곧 허물어질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제도화가 너무 심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계속 존속을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새로운 어떤 목적을 찾고 지금 강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도 그런 시스템화, 제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